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지리 선생님, 지리는 박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화로 보는 경제 3강이고요. 팬데믹 상황으로 경제 위기가 과연 올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조금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4가지 영화를 토대로 조금 더 상세한 얘기들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하나씩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경제 위기가 과연 올 것인가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스테이 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 자체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 자체가 우리 경제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2가지 경우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 수 있다. 그냥 이 상황이 잘 끝나면 잘 지나갈 것이다. 과거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2가지가 있고요. 크게 언터처블 1%의 우정으로 우리가 이전 소득을 살펴볼 거고, 그리고 또 세이프 헤이븐을 통해서 안전 자산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 2가지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이고, 오더라도 이게 대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2번째로는 지금 플러스가 되어 있죠. 금융위기를 더 플러스할 수 있다, 더 더해줄 수 있다 라는 개념으로 제가 넣어봤는데요. 첫 번째로 영화 일본 침몰을 통해서 대재앙이 몰고 온 금융 패닉, 뱅크런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 2번째로는 영화 더 임파서블을 통해서 쓰나미를 다룬 영화였죠. 이걸 통해서 금융 쓰나미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영화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이란 영화를 보고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네, 바로 이 영화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백인이자 또 상위 1%의 귀족인 필립이라는 주인공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흑인이기도 하고 이제 인종적으로 조금 이제 차별받는 입장에 있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하위 1%에 속하는 흑인 청년 드리스가 원래는 고용주와 고용인으로 만나서 어떻게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는지를 다룬 영화인데요. 일단 예고편을 보면서 오늘의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1% 귀족남, 하위 1% 무일푼. 2주간의 내기로 시작된 상상 초월 특별한 동거. 전대미문 흥행 센세이션을 만난다. 2100만 명을 무장해제시킨 코믹 감동 실화 언터처블. 네, 이런 영화입니다. 자, 영화에서 잘 보시면은 이제 드리스라는 흑인 청년이 있고요. 흑인 청년인 드리스는 사실 직업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정말 가진 거라고는 젊음밖에 없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귀족인 필립이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인해서 가장 소중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예고편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어요. 그래서 도우미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구인 공고를 냈더니 드리스라는 청년이 구인 공고를 보고 그냥 이제 그 구직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원금을 받고자 구직 공고에 이제 원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드리스는 일을 할 생각도 없이 그냥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 필립이라는 귀족이 제안을 합니다. 너가 2주 동안만 잘 버티고 나와 함께 있어 준다면 내가 거액의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 결국에 이제 드리스는 그 시간을 버티려고 노력하면서 5기로 이제 버티게 되면서 오히려 필립과 우정을 쌓아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드리스라는 사람을 보면은 도우미 일을 찾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결국 받으려고 했었던 것은 사실은 그 보상금이었죠. 네, 지원금.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었는데요. 바로 이런 지원금,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도, 일을 하지 않고도 정부나 기업 등에게 받는 소득을 우리가 이전 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전 소득, transfer incom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트랜스퍼 인컴, 이전 소득은 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실업수당, 그리고 생활보조비, 육아수당 같은 것들을 이제 사례로 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일을 한 대가가 아닌 그냥 내가 우리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증명이 되면 바로 그냥 뭐 어떤 다른 조건 없이 그냥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득을 이전 소득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전 소득이 왜 중요한가를 보시면 지금 배경 화면을 잘 봐주세요. 자, 보시면 굉장히 돈이 많고 카드도 많은 지갑이 있는데 이렇게 부유한 사람의 지갑이 있다면 또 반대로 그쵸,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제 빈부격차가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로 오면서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부격차의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과거의 경제학자들부터 지금 현재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는 사실 더 이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의사라든지 의사, 약사, 또 뭐 공무원, 소위 조금 이제 고용 상태가 안정적이고 전문직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하지만 반대로 내가 뭐 식당의 종업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식당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잘리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빈부격차가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빈부격차가 심해진 이 갭을 메워줘야지만 국가가 이것을 담당해줘야지만 어떤 정부에 대한 폭동이라든지 반발심 또 어떤 그런 회의심 이런 것들을 좀 제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소득이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요. 자본주의는 어쩔 수 없이 빈부격차 양극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OECD 국가들 중에서 공적인 이전소득이 거의 대다수 이제 가구 월 평균 소득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한 4분의 1 정도를 다 이제 이전 소득으로 배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의 부의 재배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배경이죠. 북촌 한옥마을에서 찍은 사진일 텐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한국의 경우에 이전 소득이 약 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수입 중에 얻을 수 있는 수입 중에 약 5%만이 국가나 정부에서 내가 뭐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중이 작으면 작을수록 사실 부의 격차, 빈부 격차와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사회상에 봤을 때, 되게 빈부격차에 대한 뭐 거부감이라든지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감과 분노 이런 것들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국가를 봤을 때 좋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이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이전 소득을 어떻게 잘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일 텐데 또 이번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 오면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단행한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 신청하고 계실 텐데 올해 이제 이렇게 큰 상황,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오면서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을 이제 지급하기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까지 주는 것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내리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이제 신청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전 소득을 어떻게 잘 배분을 하고 그런 부의 재분배를 잘 이뤄낼 것인가라는 라는 고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근로장려 세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이제 사람들이 그냥 돈만 받다 보면은 일을 안 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문직을 제외한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가구에서 2명이 살고 있어요. 2인 가구에서 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을 예를 들어서 2,700만 원이라고 이제 산정을 한 거예요. 제가 조금 까먹을 수 있으니까 써볼게요. 쓰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가구당 2,700만 원을 원래 이제 벌어야 된다라고 이제 2인 가구 기준으로 선정을 해놨는데 어떤 가구에서 뭐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워크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2천만 원밖에 벌지 못한 거예요. 1년에. 그러면 지금 사실 그 생활 수준이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해서 2,700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하면 뭐가 되나요, 여러분? 그쵸? 700만 원. 요 지금 부족분을 이 근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채울 수 없는 부족분을 바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근로장려금으로.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만 지급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을 하도록 근로장려하지만 또 실질소득은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전 소득의 하나의 사례이지만 조금 더 근로를 장려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소득이 많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어떤 그 경제 위기로 국가 자체는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개인의 경제, 실물 경제에는 조금 타격이 조금 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전 소득 첫 번째로 넣어봤고요. 두 번째 내용 가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영화는 세이프 헤이븐이란 영화인데요. 이 세이프 헤이븐이란 영화가 이 영화 제목 자체가 사실은 경제 용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 시에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적혀 있는데 해지가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플러스로 내가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 이 플러스가 안 났을 때 모든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지했다. 이제 투자를 해지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지 볼 건데요. 자, 영화 세이프 헤이븐을 볼 거고요. 네, 이 세이프 헤이븐이라는 영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맨스 영화인데요. 이 로맨스 영화의 세이프 헤이븐이라는 제목 자체는 그 경제 용어로 바꾸자면은 세이프, 안전한, 그리고 헤이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안전 자산을 의미해요. 안전 자산. 네, 왜 안전 자산이라는 단어가 지금 제목에 들어가 있는지 같이 예고편 잠깐 보고 나머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Just a pit stop for most people. Open up, everything's waiting for you. Just focusing on the kids. And today, with you, this feels like the first time I've looked up. He's gonna find me. I love you, and I can't let you go. 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단어, 문장, 명대사 중에 저는 이 문장이 잘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너가 있어야 할 곳은, 너가 가장 안전한 곳은 내 옆이야. 라고 이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안아주면서 했던 명대사가 있죠. 이 명대사처럼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이란 무엇이냐면, 이제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떤 위기가 왔을 때에도 버틸 수 있는 안전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금 손실을 보지 않는 투자 대상을 바로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그럼 안전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4가지를 제가 넣어봤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보시면 네, 여기 달러죠, 달러. 달러는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현재 달러가 바로 전 세계 기축통화에 해당됩니다. 기축통화. 기축통화라는 건 뭐냐면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네, 기준이 되는 화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축통화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이 부족해진다. 달러를 그냥 찍어내기만 하면 돼요. 종이만 있으면, 인쇄기만 있으면 계속 달러를 찍어내면 그게 그대로 돈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사실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강국이다. 뭐 이렇게 그쵸, 넘볼 수 없는 대국이, 경제 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엔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엔화가 나와 있죠. 엔화도 역시 안전자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엔화도 지금은 이제 많이 약해졌지만 아베노믹스에 의해서 아베가 엔화를 엄청나게 많이 찍어냈어요.
하지만 엔화도 역시 엔화가 굉장히 엔고 시대가 있었어요. 그 엔화가 그 높은 가치를 보여주는 엔고 시대가 한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엔화도 역시 그 일본 국가와 경제에 기반해서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왼쪽 아래에 보시면, 그쵸. 또 제가 좋아하는 예쁜 금이 있습니다. 금도 마찬가지로 역시 안전자산이죠. 금은 지금 당장 금을 가지고 여러분 시장에 간다고 해서 뭐 물건을 살 수는 없죠. 이게 화폐 기능을 하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금을 가지고 거래소에 가면은 돈을 줍니다. 네, 그래서 금은 원래 이제 화폐의 근간이에요. 금은 너무 희귀한 것이기 때문에, 희소한 것이기 때문에 금은 모든 화폐의 근간이었다. 그래서 과거에 금 본위제를 할 때는 특히나 금이 가장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 금을 대체하는 달러가 이제 전 세계 기축 통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원유인데요. 원유. 바로 석유죠, 석유.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석유. 그래서 가끔 그런 말도 쓰더라고요. 호모 오일쿠스다. 그래서 인간이 쓰고 있는 많은 상품들이 이 원유, 오일에 기대고 있다. 석유에 기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원유도 원래는 안전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 때,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는 원유 가격이 많이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일까? 과연 아닐까? 이제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좀 많이 폭락했던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하나씩 그래프를 통해서 최근 경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일단 달러에 대한 그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지금 오늘 제가 직접 찍은 것이고요. 5월 13일 찍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환율은 1224원 정도가 되는데 전일 대비 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 최근에 가장 피크를 찍었던 시점이 있습니다. 이 시점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3월 19일 날 무려 1280원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11년 만에 고점이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달러가 많이 급등하는 시기는 언제냐? 한국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는 뭐죠? 그쵸? 1,000원, 만원, 100만원 이렇게 하잖아요. 원 단위에 쓰고 있죠. 원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을 때, 원화의 가치가 불안정할 때, 원화가 과연 가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달러의 가격은 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3월 19일 날 원화에 대한 의심이 가장 강력했던 때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달러에 대한 믿음이 강력했던 때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달러가 제일 최고점을 찍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우리의 또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이주열 총재 이분이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달러와 원을 함께 지금 당장 돈을 찍어서 주는 건 아니지만 함께 이 정도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신용을 갖는 거죠. 신용. 그래서 외환에 대해서 우리가 달러가 너희가 없더라도 우리가 줄 거야, 너희한테 찍어줄 거야 라는 증서를 주는 겁니다. 신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통화 스와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달러가 조금 없어도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안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3월 19일 이후에 다시 달러의 그래프는 쭉 지금 환율을 쭉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양을 지금 볼 수가 있죠. 3월 19일 날 피크를 찍었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지금 우리나라 원화와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코스피라는 우리나라의 이제 유력한 그런 기업들이 모여있는 주식 지수를 봤을 때 쭉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푹 떨어지고, 그리고 푹 떨어져서 맨 끝에 지금 맨 저점을 찍은 요 날이 바로 3월 19일입니다. 2020년 3월 19일. 3월 19일 날 저점을 찍고 바로 3월 20일 날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나서 천천히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함께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변동성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금을 보자면요. 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금은 원래 금으로 돈을 벌겠다, 재테크를 하겠다. 불가능해요. 거의 이제 쉽지 않은데,
금의 역할은 정말 위기가 왔을 때 그 어떤 강력한 안전 자산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왜냐면 금은 실제 물건이기 때문에, 실제 가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물론 금을 직접 금 덩어리를 사야지만 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시면은 금도 천천히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러다가 지금 급격히 또 오르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때 딱 시작점이 보니까 그쵸, 2020년 1월 이제 이 팬데믹 상황이 시작되었던 그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원유의 지금 그 선물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WTI는 이제 미국의 서부 텍사스유예요. 서부 텍사스 지방에서 주로 이제 그 산출을 하는 그 원유에 대한, 석유에 대한 선물, 미래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그래프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원유가 사실은 거의 정말 꾸준한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얘가 갑자기 툭 떨어지더니 거의 지하까지 내려갔다 왔죠. 지하까지 다시 내려갔다 와서 지금은 이 정도로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원유가 쓸모가 굉장히 없어졌어요. 수요가 확 떨어졌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사회적 격리를 하게 되고, 자가 격리를 하게 되고, 어디 다른 지역에 이동을 하지 않게 되면서 뭐 비행기, 기차, 자동차 할 것 없이 다 움직이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송수단에 들어가는 이 원유가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근데 이 원유는 또 하필이면 생산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생산해야 돼요.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비는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는 또 5월물 만기가 되면서 이 원유 선물은 미리 앞서 보고서 이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내일의 가격을 보고 사는 건데, 이제 5월달 그 선물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을 내가 샀던 내 물건들을, 이 선물 가격들을 제때 팔지 못하면 이 서부 텍사스에서 원유가 나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그냥 원유를 그대로 거의 텍사스까지 가서 내가 가져와야 되는 판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선물들을 던지면서 가격이 훅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유는 이번에 약간 안전자산으로서 뭔가 이 위기의 특성상 조금 안전자산으로서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련 뉴스 잠깐 보고 갈게요, 여러분. 저장고가 넘칠 상황이다. 미국 언론들은 국제유가 대폭락 소식을 긴급 타전하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마이너스 37.67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판매자가 돈을 주고 원유를 넘겨줘야 할 상황이란 겁니다.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건 사상 처음입니다. 영국산 브렌트유도 폭락세 속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가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에 비례해 원유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5월부터 하루 97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합의했지만 하루 3천만 배럴에 이르는 수요 감소분과의 격차를 메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뉴스로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전자산을 내가 잘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정부에서 이전 소득을 잘 발생시켜주면은 이 경제 위기, 개인의 경제 위기, 개인 실물 경제 위기는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물론 이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흐름을 내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는 안전자산을 확보하고, 금 같은 거, 달러 같은 것들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전 소득들을 잘 받으면서 또 일상생활들을 잘 꾸려나가면 가능한데, 그런데 대재앙이 온다, 정말 경제 위기가 온다 하면은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대재앙이 몰고 온 금융 패닉에 관한 것이고요. 같이 볼 영화는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는 사실 많이 화질이 많이 안 좋고,
이제 수업 내용과 크게 관련 없는 예고편들이어서 아예 안 가지고 왔어요. 일본이 이제 침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이 침몰하기 딱 1년 남은 시점부터 영화가 시작되어서 쭉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침몰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자 일본 사람들이 대거 내가 저축해놨던 돈들을 찾겠다라고 하면서 은행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 배경화면 그림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저금통에 넣는 것을 보여주지만, 반대로 뱅크런은 무엇이냐면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예금을 인출하려고 은행으로 몰려가는 현상을 바로 뱅크런이라고 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뱅크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직접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설명하면서. 자, 일단 은행이 있어요. 여기 한국은행 사진을 가져왔지만 한국은행은 사실 이런 은행은 아니죠.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한국은행 말고 나머지 은행들, 뭐 KB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 많은 은행들이 있죠. 그런 은행들이 있을 때 이 은행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를 보면은 일단 은행이 예금 고객 상대로 예금 받습니다. 예금 받으면 보통 요즘 예금, 적금, 금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금, 적금, 예적금 금리라고 하죠. 예적금 금리가 뭐 한 2%를 넘지 않아요, 거의. 뭐 1.9%, 1.8%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돈을 만약에 1,000만 원 맡겼을 때, 네, 나의 이 1,000만 원에 대한 그 적금, 예금의 이자가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 100만 원일 때 2만 원이니까 이제 20만 원 받을 수 있겠죠. 20만 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만 원이라는 돈을 은행이 나에게 주는 돈이 되겠죠. 은행이 나한테 20만 원을 줘야 돼요. 근데 이 은행은 그러면 이 20만 원 어떻게 주는가? 이거 굉장히 의심스럽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나한테 은행이 내가 돈을 맡겼다고 어떻게 나한테 돈을 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주는 거냐? 그렇다면 이 은행은 나한테 받아간 1,0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이 돈을 빌려줄 사람 찾습니다. 빌려줄 사람 찾아서 이 대출 고객이 되겠죠? 이 돈을 필요로 하는 대출 고객에게 똑같이 1,000만 원을 빌려줘요. 1,000만 원 빌려주게 되는데 이 1,000만 원에 대한 대출 이자가 있겠죠, 또. 대출 이자는 써볼게요. 대출 이자는 보통 2%는 절대 못 나와요, 친구들. 당연히 예금 이자보다는 대출 이자가 더 높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출 이자가 4%다. 라고 볼게요. 4%면 그럼 얼마가 되죠? 1,000만 원 빌렸을 때 4%를 내야 된다. 그러면 대충 한 40만 원을 내야겠죠. 40만 원을 이제 이자로 제공을 하면서 이 대출 고객은 돈 1,000만 원 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40만 원이라는 돈이 있을 때, 그쵸? 이 돈을 은행으로 이제 주는 거죠. 그 은행은 지금 단순히 내가 돈을 받아서, 예금을 받아서 대출만 했을 뿐인데, 지금 40만 원 빼기 20만 원한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쵸? 20만 원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이 20만 원은 바로 은행이 직접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예금을 해주고 하는 그 대가로 받는 은행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20만 원, 이 돈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예금과 그리고 대출 금리 간의 이 차이. 그래서 퍼센트의 차이가 있죠. 2%, 4%라는 차이가 있죠. 이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마진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금 대출의 마진. 예대 마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대 마진.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대 마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예대 마진이 이제 은행의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조금 깔끔하게 표현해보자면은, 금융기관이 대출로 받은 이자에서 예금에 지불한 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금융기관이 취득을 할 수 있는 그 수익금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금융기관의 수익은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 은행이 돈을 벌려면
예금을 받고서 대출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예대 마진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수익금을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보통 1,000만 원 내가 가져왔다. 그러면 한 100만 원 가져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만 원 중에서 7만 원 정도만 남겨놓고 7%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93만 원은 다 나머지 대출 고객들에게 빌려줍니다. 그래야지 내가 대출 금리를 받고 이자를 받고 이제 은행을 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 돈이 별로 없어요. 은행에서 이제 예금과 적금에 의해서 맡겨진 금액 중에 일부만 가지고 있을 뿐 나머지 금액은 다시 빌려준 상태인 거죠. 이제 금리를 이자를 받기 위해서, 대출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예금과 적금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 너무 불안해. 내 돈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막 달려와가지고 돈을 인출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뱅크런이죠. 뱅크런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이 불안감, 이 공포감은 사실 사람과 사람에게 점점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돈을 뽑아가려고 하겠죠. 근데 은행은 어때요? 지금 은행은 돈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 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면은 은행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은행에서 돈을 줄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 막 이제 소송도 걸릴 거고, 사람들이 막 분개하면서 이제 막 계속 돈을 달라라고 하다 보면은 은행은 결국에 파산 위기에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뱅크런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약간 뱅크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4월 29일 이제 기사인데, 네, 약 16조 이상의 예금이 뱅크런으로 지금 다 인출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뱅크런까지 일어나지 않았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좀 안정되고 있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막 흥분하면서 달려들지 않았어요. 다행히.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또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예금보험 제도인데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것인데,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금융기관이나 내가 1저축은행이나 2저축은행 둘 중에 하나 어떤 금융기관에 돈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은행, 예를 들면 농업에 내가 5천만 원 이상 맡기지 않고 5천만 원 정도 맡겨놨다. 한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에도 그 고객들의 돈을 5천만 원까지는 보호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5천만 원까지 내가 넣어놓으면은 그거는 내가 받을 수 있어 하면서 뱅크런까지는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뱅크런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돈이 내가 많다, 돈이 5천만 원 이상 있다, 이런 사람들은 뭐 A은행, B은행, C은행 해서 은행마다 하나씩 다 나눠서 넣어놓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내용이네요, 여러분, 벌써. 오늘 마지막 내용은 이제 증권사, 은행, 보험사가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영화 더 임파서블을 토대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I'm scared. I'm scared too. Look out! Maria! 네, 여기까지 끊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완 맥그리거가 나온 더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이는 장면들은 지금 쓰나미 현장을 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쓰나미가 금융시장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같이 좀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요. 금융쓰나미라는 것도 역시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최악의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실물 경제 위기는 조금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식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에서도 약간의 경색이 있었어요. 약간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해도 되나? 지금 금융 위기 아닌가? 경제 위기 아닌가? 라고 하면서 2월, 3월 달 정도에는 계속 이게 좀 수축되어 있는 그런 어떤 투자 욕구들이 막 이렇게 조금 좀 멈춰있는 그런 현상들도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4월, 5월 넘어오면서 조금 살만한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싶으니까 이제 점점 다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같은 금융시장들이 막 좋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제 혹시나 이 팬데믹 상황이 더 길어지거나 아니면 이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대기업 중에 하나라도 아니 뭐 여러 개의 중소기업들이 한꺼번에 도산을 한다거나 부도가 난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금융 쓰나미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일단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금융 위기가 생겼을 때 은행이 무너지고 증권사가 무너지고 보험사, 금융기관 등이 연쇄적으로 쭉 도미노처럼 도산하게 되는 사태를 바로 금융 쓰나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바로 과거에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이제 도산을 하게 되면서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서 파산 선고를 하게 되면서 미국에 있는 많은 은행들이 줄줄이 도산을 했죠. 마찬가지로 또 그때 이제 그 사태는 주택시장의 모기지론으로 인해서 그 보증을 해줬던 보험사까지도 같이 무너지게 되고 여러 개의 기관들이 한꺼번에 도산을 하게 되면서 미국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거의 이제 직격탄을 입었고요. 미국뿐만 아니고 미국에 뭐 연관되지 않은 경제를 가진 국가는 거의 없으니까 모든 나라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었는데 그게 바로 금융 쓰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도 그 전조가 있었어요. 전조가 무엇이었냐? 원래는 1933년도에 미국은 업종별로 칸막이를 딱딱딱 둬서 하나의 업종이 무너져도 다른 업종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글라스 스티걸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글라스 스티걸 법. 그런데 이 법을 이제 그 클린턴 대통령이 굉장히 미국의 호황기를 누렸던 대통령 중에 하나인데 클린턴 대통령이 호황기를 누리고 정말 스캔들과 함께 빠이빠이 이제 그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정말 그 미국에게 커다란 덩을 주고 갔어요. 네, 커다란 안 좋은 것을 주고 갔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제 금융기관의 로비 때문에 그 시티은행과 보험증권업을 하던 트래블러스라는 기업 두 가지 큰 기업이 합병하려고 할 때 이 클린턴 행정부가 이를 돕기 위해서 그램리치 블라일리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글라스-스티걸법. 업종별로 칸막이를 딱딱딱 둘 수 있는 그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런 것들을 칸막이를 둘 수 있는 이 칸막이들을 없애버리는 법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도미노 현상, 금융 쓰나미는 클린턴이 그 법을 글라스-스티걸 법을 없애고 새롭게 법을 제정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돼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연관이 안 돼 있는 산업은 없습니다. 모든 산업들이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팬데믹 상황이 정말 심각하게 되어서 하나의 은행, 뭐 하나의 대기업이 그냥 어떤 국가라도 이제 무너지게 된다면 그 연쇄 작용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모든 금융기관들은 지금 맞물렸기 때문에 도미노처럼 맞물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좀 위기인 것은 우리나라는 사실 그 과거 1997년 IMF 때 그 금융 위기 때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금융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상황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외에 다른 신흥국들, 베트남이나 뭐 인도나 중국 같은 다른 신흥국들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맞물려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금융 쓰나미가 오는 것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조금 많았어요. 제가 좀 욕심을 내서 4개의 영화를 같이 정리를 하면서 조금 심도 깊게 다뤄보려고 했는데 마음에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벨업을 저는 하기 위해서 요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0분 뒤와 10년 후를 동시에 생각하라 라고 피터 드러커라는 유명한 미래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들은 좀 암울하죠. 저도 굉장히 암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10분 뒤를 보면서 10년 후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좀 시간을 보내가고 또 이런 경제 위기가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경제는 사실 10년마다 주기로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기가 온다면 또 10년 후에 또 위기가 올 수 있는데 지금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그 10년 후에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린 그 학습지 중에 함께 생각해볼까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만 좀 채워서 저한테 메일로 회신을 해주시면은 오늘의 출석을 그것으로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정말 40분이나 되는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밤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